경매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용어들이 있습니다. 너무 어려운 말이다 보니까 경매에 대한 접근이 좀 어려우셨는데 이제 오늘부터 하나하나 그 용어들도 풀어드리고 그리고 좀 어렵게 느껴졌던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부동산 가르쳐주는 티처 부가티 킴입니다. 경매를 배우려고 하면은요 가장 먼저 막히는 게 바로 용어예요. 사실 저희가 경매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법적 용어가 너무 어렵죠. 네, 그런 것들을 오늘은 경매의 흐름 속에서 기본 영어 7개를 연결해서 쉽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로 감정가입니다. 감정가는 경매 물건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에요. 제가 촬영하는 이 앞에 있는 카메라 같은 경우도 감정가가 아니라 시세가 또 있겠죠.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감정가와 시세는 조금 다릅니다. 감정은 이 물건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 해당 빌라든 아파트든 상가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가격이 될까라고 판단하는 그걸 감정가라고 하는데요. 근데 그 감정가가 꼭 시세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.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이 물건이 감정받을 당시의 시점이 중요하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? 코로나 때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때 잡힌 감정가가 조금 시세가 낮게 잡혔을 수도 있겠죠. 근데 그게 경매가 다시 될 때까지 시간이 최소 6개월, 1년이 걸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감정가는 6억이었지만 지금 시세는 10억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감정가라는 것 자체를 간단하게 설명도 드리지만 이 감정가가 꼭 100% 시세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부분도 되게 중요해서 같이 한번 설명드리는 거고요. 이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최저 입찰 가격과 낙찰가를 정해진다는 것 부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. 두 번째로는 최저 입찰 가격입니다. 경매에 나왔을 때 그 입찰하게 되는 시작 가격이 되는데요. 만약에 10억짜리 물건이었다면 그 물건이 시작하는 금액이 10억, 그게 최저 입찰가가 되죠. 근데 만약에 또 그 물건이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아서 법원에 따라 다르지만 원래 가격에서 20% 또는 30%가 떨어집니다. 그 떨어진 70%, 80% 가격이 최저 입찰 가격이 다음 차수에 되게 되는 겁니다. 세 번째 유찰이고요. 경매에 나오는데 아무도 안 샀을 때 유찰이라고 합니다. 유찰될수록 가격이 점점 낮아지고요. 법원에 따라 유찰된 가격에 따라 20%씩 저감되는 데가 있기도 하고 30%씩 저감되는 데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%에 나왔다가 한번 떨어지면 30%씩 떨어지는 곳은 다음 가격은 70%, 그 다음에 또 떨어지면 그 다음에 49%까지 떨어지게 되는 거죠. 10억짜리가 7억이 됐다가 4억 9천까지 될 수 있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정말 많이 유찰됐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 혹시 보셨나요? 그러니까 7%, 10몇 프로까지 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렇지만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진행이 되지 않거나 다시 경매되는 경우가 좀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그렇게까지 정말 경기가 어려워서 물론 20, 30%에 낙찰되는 것도 있지만 7% 이렇게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다는 건 그 물건에 거의 문제가 있다고 보셔도 돼요. 네 번째, 입찰 보증금입니다. 입찰 보증금은 입찰에 참여하려면 10%의 보증금을 걸어야 합니다. 아까 말씀처럼 10억짜리라면 1억의 보증금이 필요한 거죠. 그리고 보통 최저 입찰가의 10%만 준비가 되면 입찰할 수가 있는데 낙찰 받게 되면 그 금액이 잔금에 포함돼서 낙찰 영수증을 받고 끝나게 되시는 거고요.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그 자리에서 10%를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. 법원에서 경매로 진행할 때 바로 현금으로 내야 되는 건가요? 그렇죠. 그러니까 현금성으로 해서 자기압수표라든가 현금을 넣을 수 있는데 1억인데 1억을 만 원짜리도 갖고 뭐 어떻게 될까요? 말도 안 되잖아요. 그래서 보통은 수표로 찾아서 한 장으로 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다섯 번째, 매각기일. 입찰하는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보통 이날 법원에 가서 입찰함에다가 서류를 제출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날 낙찰의 유무도 알 수 있나요? 당연하죠. 이날이 입찰이었기 때문에 입찰을 해서 그 자리에서 번호 순서에 따라서 결과가 나와서 내가 낙찰이 되거나 폐찰이 되는 그 확인을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습니다. 다만 드물지만 기간 입찰이라는 것도 있기도 해요. 드물지만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월 5일까지 그 기간 안에 납부하는 그런 시기라서 보통 흔하진 않지만 그런 경우도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섯 번째, 낙찰입니다. 낙찰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내가 입찰했었는데 주변 쓴 사람과 같이 비교를 해서 가장 높은 금액을 쓴 사람이 낙찰받게 되는 거죠. 그 분이 그 물건 집의 주인이 될 수도 있고 상가의 주인이 될 수도 있고 토지, 창고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. 물론 자동차도 가능합니다.
자기가 몇 등이 된지를 혹시 공표해 주나요? 그러니까 법원마다도 조금 달라요.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1등, 2등 정도만 비교할 수 있게 해주는 데가 있고요. 어떤 법원은 들어온 사람 모두 다 할 수 있어요. 근데 다시 생각해 보시면 법원에 그 물건이 많다고 하면 다 읽어서 하려고 하면 진행이 너무 느려지겠죠. 그래서 그거는 진행하는 집행관의 재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최소 2등 정도 가르쳐 주나요? 네, 왜 그러냐면 비교해야죠. 난 1억 했었는데 누군가 9천에 낙찰됐어요.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.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1등과 2등 가격 정도까지는 보통 가르쳐 준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. 제 경매는요, 입찰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뭐 어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내가 잔금이 준비가 덜 됐다든가 대출이 안 됐다든가 이렇게 해서 돈을 못 내면 다시 진행하는 걸 재경매라고 합니다. 물론 그거 외에도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물건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막상 가보니까 점유자가 너무 조금 험악한 사람이 있다든가 내가 이 사람을 명도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든가 알지 못했던 어떤 하자가 나탔을 때 그때 잔금을 치르지 못할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권리 분석과 그 물건에 대한 감정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. 때론 시세 파악을 잘못하셔서도 안타깝게 재경매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. 네이버에서 나오는 가격만 보고 아주 드물지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. 그렇게 했다가 잘못 판단된 가격으로 입찰을 했는데 오히려 나중에 알고 보니 시세보다 비싸게 잡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이럴 때 낙찰받은 자금을 미납하고 재경매가 되기도 합니다. 여러분은 꼭 그러지 마세요. 오늘 배운 내용들을 쭉 한번 들어보셨죠? 제가 설명드린 단어들의 흐름을 보면 경매의 절차도 조금은 보이실 거예요. 오늘은 경매 시작 전 반드시 알아야 될 용어를 알려드렸는데요. 앞으로 저희 부가티김은 지금처럼 경매 초보, 햇병아리 지금 처음 시작하는 부분부터 하나하나 배워가실 수 있도록 차근차근 경매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경매 공부하시는 거 어렵지 않게 계속 제 강의를 따라와 보시고 유튜브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부가티킴이 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. 부동산 가르쳐주는 티처 부가티킴 계속 여러분과 함께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수강하시러 오신 분들 중에 아예 무지하신 분도 있나요? 있었죠. 27살 여성분이었고 처음이었는데 제 책 보고 연락이 와서 아무것도 모르시다 보니까 좀 설명하는데 힘들고 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 진짜 초보의 눈높이에도 맞춰야겠다. 당연히 알 것 같았던 것들을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전혀 관심도 없던 20대 MZ가 시작하셔서 낙찰을 뭐 빌라 채권까지 한 4개 벌써 4개 5개 하셨어요.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.